못된 놈들은 나쁜 짓을 해놓고도 저는 넷플릭스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나오는 콘텐츠를 총괄하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저희가 구매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같이 들어가서 제작을 할 때도 있고 각 국가의 사실은 그런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 팀들이 있고요. 그 팀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협업할지 말지 이런 걸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넷플릭스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오징어 게임의 어머니? 아, 어머니. 그런 이미지인 것 같기도 한데 처음에 기획서나 네. 이런 게 먼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떠셨어요, 느낌이? 사실 처음에 감독님께서 이제 예전에 써놨던 대본을 그 당시엔 영화 대본이었거든요. 영화 대본을 이렇게 주셨을 때 우선은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게임을 가지고 뭔가 정말 자본주의 폐해를 가장 드러내는 그 스토리 자체가 개인적으로 사실 너무 재미있었고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아요. 실제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이 캐릭터들을 봤을 때 과연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싶을 것이냐에 대한 챌린지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저희가 한국 콘텐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이거를 결정을 했어야 됐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실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금액, 이 작품을 제대로 만들려면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거 대비 이게 효율성이 나올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챌린지도 있었고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저희 남미에 있는 동료들, 이제 유럽에 있는 동료들, 이런 동료들이 저한테 막 이제 저희 사내 메신저로 이제 말을 걸기 시작을 했고 뭔가 이 오징어 게임을 둘러싼 굉장히 많은 이게 소셜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 가지 대화들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실감을 좀 많이 못했던 것 같고요. 한류 콘텐츠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나 아니면 이제 시상식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한국 영화 외에 정말 다양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콘텐츠들이 정말 전 세계 시청자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주류의 메인스트림한 글로벌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긴 했거든요, 이 일을. 근데 오징어 게임이 그 시기를 굉장히 앞으로 당겨준 그 촉진제 역할을 한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 이뤄낸 거는 한국 콘텐츠뿐만 아닌 영어가 아닌 언어로 만들어지는 콘텐츠에 대한 약간 진입 장벽을 조금 낮춰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언어로 되어 있든지 간에 좋은 스토리, 좋은 콘텐츠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오징어 게임이 한국 엔터테인먼트에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그었잖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에 굉장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거든요. 거기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가 굉장히 감동이고 영광이었고요. 왜 그 서구나 영어권 사람들이 네. 한국 콘텐츠에 열광하는지 뭐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제가 사실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이럴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한국 작품의 특징을 보면 한국 문화, 이게 전통 문화가 됐던 대중 문화가 됐던 굉장히 한국적인 문화를 잘 녹이면서도 뭔가 장르적인 기법이나 문법이 한국 작품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에게도 유입이 쉽게끔 해주는 그런 기법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문화는 사실은 굉장히 독특하지만 이 감정은 되게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런 보편적인 감정들을 굉장히 밀도 깊게 표현을 너무 잘하고 시의적절한 사회적인 메시지를 세련되게 잘 녹아내는 게 사실 한국 작품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저희가 보통 이제 저희 내부에서 얘기를 할 때 버라이어티와 퀄리티 얘기를 많이 해요. 좋은 대본을 가지고 있는 작품, 그리고 좋은 대본이 나오기 위해서는 실제 감독님과 작가님의 확실한 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라이어티, 이 다양성은 저희 내부에서 슬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라인업이죠.
저희 전체 라인업을 봤을 때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 누군가는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기존에 성공한 것만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도도 하고 시청자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뭘 좋아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가는 그런 다양성을 위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거의 최고위직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대표님도 최고이니까. 아유 민망하네요. 갑자기. 어떠세요? 그런 느낌이? 사실은 제가 넷플릭스를 입사했을 때는 이제 매니저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매니저에서 VP가 됐을 때 사실은 제 역할이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저는 VP가 됐을 때도 여전히 한국 콘텐츠를 담당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의 문화가 개인이 혼자 잘한다고 해서 승진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만큼 이 한국 콘텐츠를 담당하는 사람의 역할이 우리 전체 비즈니스를 봤을 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역할이고 이 롤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판단이 생길 때 뭔가 VP가 됐던 디렉터가 됐던 더 큰 이 역할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국 콘텐츠 담당으로서 VP가 됐을 때는 이거는 한국 콘텐츠의 중요성을 회사가 알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뤄낸 건 사실은 저 혼자가 아니라 저희 그 당시에 같이 했던 저희 콘텐츠 팀뿐만 아니라 마케팅 팀, 홍보팀, 제작팀 모든 팀들이 사실은 다 같이 이루어낸 거다라고 굉장히 서로를 저희가 많이 축하를 했었던 것 같아요. 대학 전공은 또 콘텐츠와 무관한 거를 그렇죠. 하셨는데 네. 콘텐츠 업계에서 이제 오래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사실 저는 뭐 점수 맞춰서 대학 갔습니다. 여느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도 멋있는 스토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도 뭐 사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명확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많은 고등학생들이 그랬듯이 수능 잘 봐서 가장 갈 수 있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되게 중요했고 저도 그렇게 사실은 결정을 지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대학교 들어가서 내가 뭘 앞으로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다들 치열하게 하시잖아요. 그때 저도 사실 제가 식품영양학과를 나왔어요. 전공을 살려볼까라는 생각에 노력도 좀 했었고 근데 저는 우선 제가 재밌지 않으면 사실은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봤었던 뮤지컬, 문화센터에서 봤었던 뮤지컬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제가 잊고 있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영화를 정말 나오는 영화는 제가 용돈을 아껴서 굶는 한이 있어도 극장 가서 영화를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모아놓은 그 당시에 영화 리플렛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폴더로 막 몇 개가 아직까지도 집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뭐 입시를 하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생각들이 다시 이제 나면서 콘텐츠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뮤지컬을 하고 싶어서 연영과 수업도 조금 제가 많이 기웃거리고 하다가 지금 여기 오기까지는 재미있는 일, 궁금한 일, 하고 싶은 일을 그냥 쭉 계속 쫓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뭘 하고 싶지, 뭘 배우고 싶지를 꽤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최애 영화 하나, 최애 드라마 하나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라고 하면 천국의 아이들을 얘기를 하고요. 드라마 뭐가 제일 재밌었을까? 막장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막장은 길티 플레저죠. 네, 몰래 봐야 하는 길티 플레저고. 꼰대 문화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넷플릭스는 어떠세요? 공개하실 수 있나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꼰대화가 되는 건 인간 본성인 것 같아요. 저는 꼰대가 아닌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얼만큼 스스로 그거를 인지를 하고 노력을 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결국 꼰대라는 거는 자기가 아는 것만 옳고 자기가 아는 거 안에서만 하려고 하는 게 꼰대고 그렇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이 아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꼰대냐 아니냐가 나뉘는 것 같은데 저는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꼰대화 되는 거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 넷플릭스 안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꼰대들도 있을 것이고
네, 아닌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정말 잘 극복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 또 꼰대라고 해서 또 나이에 너무 또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라서 예, 저희도 넷플릭스 컬처가 굉장히 유명하고 사실은 저희가 딱 넷플릭스 컬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이런 문화 너무 좋고 이런 문화가 있어 라고 하는데 저희의 넷플릭스 컬처는 약간 비즈니스 전략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향이 있고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거기에 딱 맞을 수는 없죠. 근데 다들 굉장히 그 문화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거라서 글래슬링은 여성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제가 미국 회사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시아인으로서도 있을 것이고요. 내 영어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글래스 실링은 존재하는데 그거를 내가 얼마나 인지하고 그거로 나를 제한을 두느냐가 사실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쇼가 될 거라는 거는 저는 솔직히 상상은 못했거든요. 왜냐 한국말로 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 실링을 제가 만들어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를 시청자분들이 보여줬던 것 같아서 실링이 없다라고 제가 거만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분명히 있는데 아직 거기에 연연하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넷플릭스에 대한 좀 비난들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우선 제작비, 한국 콘텐츠의 제작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상승한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저희가 항상 글로벌리 어느 나라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든지 간에 항상 얘기하는 게 시장 마켓에 맞는 그리고 시장을 파괴하지 않을 그런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만큼 그에 맞는 보상을 하는 거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콘텐츠 이 글로벌화되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계가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해서 이거는 넷플릭스만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업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 또 저희랑 같이 일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라서 넷플릭스도 그 역할을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할 테니까 다 같이 그걸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저희의 목표는 업계가 다 같이 성장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미국판에 나오는 겁니까? 저희 오징어 게임이 너무 글로벌리 큰 작품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버 세이 네버라고 기다려 봐야죠.